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1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작가 이동영이고요. 박주현 변호사, 홍상희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네.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려고 해요. 감기 걸리셨죠? 예. 네. 목소리가 지금 이 작가 목소리가 심히 걱정됩니다. 걱정됩니다. 네. 뭐 감기는 감기인데 네. 오늘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네. 앞으로 말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어머 어떡해.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말을 하지 말라니요.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말을 하지 말라니. 그러니까요. 눈 뜨고 잘 때까지 계속 떠드는 사람한테. 그러니까요. 자, 할 때는 오늘은 저는 말을 좀 줄이고.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말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국회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헌재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네. 부결 사태. 이것도 정말 초유의 사태죠? 그렇죠. 처음 있었던 일이죠.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민망했어요. 막 환성을 지르고 네. 뭐 이런 모습들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참 이게 무슨 뭐 월드컵입니까? 예, 그럴 일인가 이거 싶은데. 무슨 대통령 당선된 느낌이었어요. 네. 박지원 변호사는 이 문제 가지고 뭐 여러 토론 프로그램도 나가서 얘기하고 그랬죠. 저는 사실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헌법재판관을 새로 뽑는 게 아니고 네. 헌법재판관인데 대행하던 사람, 재판소장 대행하던 사람을 대행을 떼는 거거든요. 이건 어쩌면 좀 요식적인 어떤 절차인데 그 요식적인 절차를 지금 반대를 해가지고 145대 145입니다. 네. 그 모습이 상당히 저는 어색하고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쉬운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4년 반 동안 별 문제 없이 재판관을 했는데 또 그 국민의당 쪽에서 뽑아준 사람이에요. 김희수 재판관 후보자는. 그렇게 편향적으로 방송했는데. 편향적이가 아니고 제가 지금 거기서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 아니에요? 정체성의 문제가 좀 참. 그래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첫 대정부 질의도 네네. 열렸고요. 뭐 그 과정에서 이낙연 총리의 답변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또 그와는 별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이후로도 뭐 계속 이어졌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 사건이 우리 사회에 안겨준 폭풍이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소년법 개정 문제도 쟁점이 될 듯한데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런 이런저런 것 때문에 오늘 스페셜 게스트를 초대한 분은 지난 11일 대정부 질문에 참여했고 소년법 개정도 주장하고 있는 네. 분입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분인데 직접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시고 집권 여당의 간판 의원이죠. 그건 아닌가요? 핵간판이에요. 얼굴은 예. 네. 그래요.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최고의 안드로메다인 집권 여당의 핵간판 바로 이분입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드로메다 표창원입니다. 안드로메다 이거 좋지 않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개념 상실한 뭐 이런. 그걸 갖고 오는 갖고 오죠. 갖고 오는 네. 거예요. 안드로메다 나간 사람을 여기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아, 정말? 예. 네, 고맙습니다. 요즘 그 뭐 블랙리스트 파문도 있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방송국 지금 파업도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저 표창원 의원 KBS 불후의 명곡 네. 네. 오늘 방송 나갈 이 시간에 나오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파업했어요. 파업에서 못 출연할 나가요. 예정이었는데 파업 때문에 거부하셨죠. 네. 거기 안 나가고 여기 온 거 잘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노래 하라 그래서 한다고 동의는 했는데,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뭐, 또, 이렇게 욕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불후의 명곡 나가신다 그래서 뭐 심사를 하나 이랬거든. 어떻게 노래를 불러? 네, 장재현 의원하고 아니 장재현 의원도 거부한 겁니까 출연을? 같이. 예, 일단 제가 먼저 죄송하지만 나갈 수 없다. 특히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 노동자들이 파업도 하고 계신데 네. 나갈 수 없다라고 했더니 그다음에 바로 이제 정의당 네. 추혜선 의원이 같이 출연 거부하셨고 바로 그다음에 또 장제원 의원이 제가 올린 SNS 글을 리트윗하면서 같은 동조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두 분이 상당히 친해지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장재원 왜 표창원? 이리 와봐. 장관님!
경찰이야? 야, 국회의원 품위 지켜. 그 사건 뭐였죠? 왠지 있어요 그런 네. 거. 예. 야, 장재환. 있습니다. 그런 거. 네. 근데 준비는 다 하시고 안 나가신 걸로 알아요. 보좌관들 분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1인 기획사처럼 뭐 준비 많이 하셨대요. 노래도 하시고. 준비 많이 했죠,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저만 준비한 게 아니라 네. 편곡을 하시고 저랑 같이 듀엣을 부르실 그렇지. 가수분도 준비하고 오케스트라도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죄송했죠. 네. 그러면 뭐 준비 다 되셨으니까. 방송사가 또 정상으로 돌아오면 가서 네. 하시면 되죠. 네, 네.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도 예능 프로에 출연하고 있고 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뭐 심상정 대표도 예능 프로 많이 출연하고 정세균 의장도 출연했죠. 출연하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정치인들이 자꾸 이제 예능 프로에 출연하는 거 예. 이거 뭐 국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점에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네. 너무 쇼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이게 비판적 지적한 분도 계시거든요. 거기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국민께서 결정하실 문제 같아요. 괜찮다 싶으시면 정치인들이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라 그러면 해야죠. 망가질 본인이 수 싫어도. 있다. 예, 망가져라면 망가져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거꾸로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고 포장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싫다고 하시는데 자꾸 나 좀 봐줘라고 나간다면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는 일단 본인들이 원한 것보다는 시청자들이 원하시고 그걸 받아서 방송국 제작진들이 와달라 이런 거라서 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표 의원님은 지금 하루에 방송 몇 개 하세요? 고정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네. 그런데 뭐 어쩌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셨고 뭐 바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 방송 제작사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작가들 얘기 들어보면 뭐 시청률을 빨아당긴다고 표현하더라고요. 표현이 나오면 뭐 1% 2%가 그냥 금방 빨아당기기 때문에 네. 너무나 인기가 좋습니다. 네. 네. 과찬이십니다. 뭐 본인은 인기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당 분위기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혼자 인기가 좋아요. 당이 지금 이거 참 저희가 당뇨병에 좀 걸려 있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여당 표현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뭐 우원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의도 표현하고 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어때요? 다른 지금 민주당의 다른 국회에는 야당 하다가 여당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예. 표현 같은 경우 들어가자마자 여당부터 하고 계시잖아요. 야당을 좀 하긴 했죠. 조금 하셨죠. 잠시 조금 맛만 봤네. 불꽃처럼 화끈하게 짧게. 화끈하게 보셨죠. 네. 그러면 그 야당 의원이랑 여당 의원이랑 좀 달라요? 다르죠. 다른데 그리고 다르다기보다 달라야 한다라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 여당이니까 네. 이래야 달라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달라야 하지? 네. 이게 사실 저희들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은 좀 애매한 시기예요. 저희가 얘기한 적폐청산이라는 거는 과거 정권들에 있었던 문제들을 드러내고 밝혀야 되는데 그건 야당들이 주로 하는 일이잖아요. 네. 저희가 여당이지만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도 아직까지 우리 편이라는 그런 그 반응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경계가 더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우리를 파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해도 옛날 야당 때처럼 잘 안 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당 분위기와 위기와 관련해서는 안타깝죠. 저희가 어쨌든 야당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그리고 좀 도움을 얻어서 쟁점 법안도 통과도 시키고 청와대 정부에 힘을 실어드려야 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는 여당적인 그런 좀 포용력, 여당적인 좀 넓은 어떤 마음이나 비판하고 욕하시면 그냥 꿋꿋이 들어드리는 거라든지 이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까지. 예. 지금 SNS에 놀라운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저는 공감하긴 하는데요. 네. 김희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 당시 네. 한호 자격하던 야당 의원들의 모습에서 전 악마를 보았다. 이렇게 요 SNS 글이 상당히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예. 최민식입니까? 야당 의원. 근데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이런 글을 썼던 그렇죠. 것은. 아니 그 순간 뭔가 좀 슬펐어요. 너무 슬프고. 화가 나기도 하고. 예,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패배했고 저분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반성도 하고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 건 맞지만 사람에 대한 거 인사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100일이 넘었죠. 네. 계속 그냥 대기 상태에서 그렇죠. 본회의가 언제 열리느냐, 본회의 상정이 되느냐 이렇게 끌고 온 거란 말이죠. 특별한 하자도 없는데 거기다 그 사이에 이분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단체며 뭐 여러 사람 저한테도 수천 통의 문자가 왔어요. 이분을 음해하는. 네네. 특히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네. 아주 그냥 그 보기만 해도 아유 이렇게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내용들 음해하는 왜곡된 사실들
보내왔는데 그런 고통을 안겨드리고 마지막에 결국 145 대 145로 부결시키고 나서는 환호작약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거든요. 네. 뭐 박수치고 그냥 무슨 월드컵에서 우리가 뭐 골 넣은 것처럼 서로 저는 최근에 야당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 좋나? 그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그 현상, 그 상황이 마치 제가 어떤 악마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야당 의원들 중에 이 글 보고 또 항의하거나 이런 분은 안 계셨나요? 아니요. 그건 없었고. 전혀 없어졌어요. 요즘에 또 안철수 대표 발언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뭐 청와대가 국회의 헌법상 권위를 흔드는 발언을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흔드는 일이라면서 대통령 보고 이제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상권 분립이 철저하게 되니까 140부터 145가 나왔지요. 요즘에 안철수 대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잘 안 봅니다. 그다지 이제 보고 싶지는 않고요. 네. 물론 이제 이해는 하죠. 네. 지지율 4%의 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존재감을 과시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여당이 두려워도 하고 인정하는 이런 파트너가 돼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양한 노력을 하시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저희들로서는 좀 그 시기도 그럴 시기가 아닌 것 같고 방법도 그렇고 지금은 좀 뭐 안보 위기다 얘기하고 경제도 힘들고 정권 출범 초기고 적폐도 청산 안 됐고 어쨌든 당은 갈라져 있지만 같은 뿌리잖아. 5.18의 진상규명도 해야 되고 뭐 박근혜 그 국정농단의 원세훈 국정원의 어떤 피해자도 우리 공동 피해자와 같은 이런 차원에서 함께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당장에 청와대의 어떤 와 그런 그 각을 세우고 대립하는 것부터 내세우시는 게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그 투표 전에 뭐 지도부에서 의원들한테 설득 작업을 좀 해라, 야당 의원들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 그러는데 표현 많이 좀 움직였어요? 움직이긴 했죠. 몸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는데 저야 이제 사실 뭐 아직 초선이기도 하고 정치권에 인맥도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뭐 상임위 활동이나 또 본회의 옆자리에 계신 분들 이분들께 고개 숙이고 두 손으로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는 했는데 얼마나 그게 효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딱 한 분만 바뀌었으면 그렇죠. 했는데 제가 한 분을 한 분께 좀 예를 더 열심히 잘 갖춰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자책감도 많이 느껴요. 그럼 부결 사태는 표창원 때문이라고 결론 짓고. 네, 죄송합니다. 예, 이 김일수 헌재소장 부결 사태 뒷이야기는 우리가 내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모시고. 안철수 저격수 알겠습니까? 요즘 난리야. 무서워요. 예, 저거. 근데 불을 켜고 다니고 있어요. 강훈식 의원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우리 근데 안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네, 뭘 안 했어요? 프로필. 지금 하려고 그래요. 미안해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제가 좀 늦었습니다. 자, 그러면 표창원 의원 프로필을 우리 박준 변호사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표창원. 1966년 5월 3일. 가수 이승환보다 한 살 어립니다. 경상북도 포항 출생이고요. MB하고 똑같네, 고향이. 1989년 경찰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경찰관에 임용이 됩니다. 91년 부천경찰서 형사과 형사를 하고 93년 5월 달에 영국으로 유학을 합니다. 엑서터 대학교를 가게 되고 98년부터는 대학 출강을 하고 2012년도 경찰대학교 정교수로 재직을 합니다. 중요한 날이죠. 2012년 12월 달에 자신의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서 국가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 견해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경찰대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대 교수직을 스스로 사퇴를 하고 2015년 12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을 해가지고 문재인 영입원사 1호입니다. 그래서 20대 국회 선거에서 경기도 용인정에서 51.4%로 당선됩니다. 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예. 프로필을 딱 소개해 줬는데 고향은 TK고 직업은 경찰이고 이거 그냥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야 딱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자유한국당이 비슷한 딱 그래요. 그냥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이네. 몇 분이 떠올라요. 예. 네. 그런데 어떻게 더민주 의원이 됐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처음에 제가 국회 갔을 때도 그 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 당시 딱 가니까 가장 절 크게 반겨준 분들이 당시 새누리당 의원. 그 의원 식당에 다 같이 처음에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 유재종 위원장님 그리고
그 윤지혁 의원님 뭐 이런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앉으라고 저쪽 그 야당 쪽 앉지 말고 여기 오라고 우리랑 같은 통하는 사람 아니냐 네.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 동질감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근데 앞서 뭐 프로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 12월이 그 운명의 그런 순간이었죠. 저도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정치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분노. 국정은 이런 짓을 하면 돼. 그리고 우리 경찰이 아직까지도 권력의 신여야. 이것이 이제 저를 바꾼 거죠. 근데 그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당시 그 새누리당과 지지자분들이 저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것은 박근혜 후보나 여당이 잘못이다 또는 국정원이 잘못이다라고 단정한 게 아니었어요. 네. 이런 의혹이 있으니 이거 빨리 수사하자라는 얘기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당 측에서 만약 이것이 음해라면 이거 진실을 밝혀서 야당 박살내고 후보 사퇴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가 같이 했었어요. 네. 근데 야당 쪽은 아무 얘기 안 하는데 네. 여당 쪽은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도둑이 제발 조린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저한테 한 번도 손을 내민 적이 없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건데 예. 그 경찰 출신이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2012년 대선 직전에 발표를 하는데 허위 발표를 합니다. 네, 12월 16일 밤 11시. 그러니까 본인들은 조사를 해서 국정원이 다 댓글 달고 이런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대국민.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생각? 경찰 출신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 같기도 할 텐데. 부끄럽고 참담했고 그 발표 직후에 JTBC 낮장 토론을 했죠. 나가서 네. 오후에 네. 지금 대구시장인 권영진 당시 그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가요? 그분하고 그때 제가 이거 말도 안 된다. 경찰 역사상 밤 11시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한 적도 없다. 그리고 이게 무슨 뭔가 나와서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그것도 대선 3일 전에.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모든 방송사 자막에 두꺼운 글씨로 경찰, 국정원 여직원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흔적 발견 못해. 이렇게 네. 딱 나갔단 네,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모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는 또 대선 코앞이라 예. 방송을 엄청나게 보셨다고요. 그렇죠. 그럼 반복해서 그 밑에 하단에 자막이 나오는데 그 영향을 안 미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경찰의 수건 사업이라고는 수사권 독립 네. 이런 걸 텐데 이런 행동을 하면서 수사권 달라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 국민들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 건너 갔다 그랬죠. 수사권 웃기지 마라. 당신들 포기해라. 이게 뭔 짓이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러한 전후의 맥락을 충분히 이렇게 알 수가 없죠. 바쁜 경찰관들이. 그걸 다 모르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있고 설마 정말 국정원이 이런 짓을 하고 설마 경찰이 이것도 서울경찰청장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던 경찰관들이 저를 엄청나게 비난을 한 거죠. 배신자다. 너 야당에서 뭘 약속받았냐.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제가 그 제 제자로부터도 그 아주 쌍욕이 담긴 문자도 받고 너 같은 놈한테 배웠다는 게 부끄럽다 이러기도 하고 정말 그때 저는 참담했습니다. 심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 말에 문재인 당시 당대표 영입 1호 인사신데 안철수 대표도 그때 영입 제안을 하셨다 그러는데 왜 문재인 전 대표에게 가셨는지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어요? 일단은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는 아니고요. 네. 안철수 지금의 대표가 훨씬 먼저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하셨고 같이 만났고요. 한 2시간 정도 식사하면서 얘기도 나눴었는데 왜냐고 물으신다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제 아내랑 결혼했어요. 네. 근데 결혼 전에 다른 여성과 사귄 적도 있어요. 네. 그럼 왜 저 여성하고 안 하고 왜 아내하고 했어? 이렇게 되면 사랑해서. 그 여성을 비하하면 안 되잖아요. 할 수도 없고 성격이 나랑 더 맞기 때문이지 어떤 누가 더 낫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그렇다면은 그냥 문재인 지금 대통령의 어떤 점에 별말 없었다 그러던데? 말이 별로 없고 그 큰 눈망울 아닙니까? 쌍꺼풀 큰 눈망울. 아니 그 눈을 껌뻑껌뻑 하시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흉내도 잘 못. 예. 제가 필요합니다. 예. 야당이 지금 힘듭니다. 뭐 이런 뭐 분열을 하고 있고요. 꼭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별 얘기도 안 하시면서. 네. 근데 그냥 온몸으로 느껴진 진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구절절히 뭐 이런 거 저런 거 설명 안 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그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거물급 정치인들 몇 분을 또 만났어요. 네. 뭐 그 재보궐선거 있을 때 뭐 있을 때마다 만나자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모르고 만났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데 네. 대부분의 그 거물 정치인 분들은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분들은 대개 무엇인가를 내거세요. 저 비례대표 한 3번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죠. 아니면 뭐 재보궐선거 있을 때 가장 당선 가능성 높은 어디 뭐 이런 것이죠. 근데 그런 걸 들을 때 저는 뭔가 나를 그렇게 뭔가의 그 조건에 판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정치는 나한테 안 맞는구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사실은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계산하고 받아들이고 거기다 확약을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난 정치는 안 맞아. 그러고 몇 번 그런 분들 만났다가 정치는 안 한다라고 선언까지 했었는데 SNS에. 근데 이분은 많이 다른 거예요. 문재인 이분은. 걸지도 않았고. 거는 게 아니라 뭐 뜬금없이 그냥 도와달라는 말만 줄장하시고. 그래서 제가 표창원 의원이 영입되고 아마 다음 날인가 바로 기자하고 뭐 인터뷰 방송을 하나 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그때 됐어요. 그래서 속으로 거짓말하고 있네라고 생각하고 네. 예. 2호 인재, 3호 인재 계속 인터뷰를 했는데 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입당을 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그러면서도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대단한 거다라고 한편으로 생각하면서도 참 이 사람들을 순진하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뭘 모르네. 뭘 그렇죠? 모르네. 왜냐하면 지금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공천 마감 며칠 전까지도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갈 데가 없었죠. 없어가지고. 네. 그런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약속을 원래 안 했기 때문에. 조홍천 의원도 그랬죠. 김병기 의원도 그랬어요. 마지막에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할아버지 비대위원장님께서 김종인. 예, 김종인 대표님 계실 때 그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특히 그 영입 인사들 같은 경우는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한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가서 살아와라. 알아서 지역구 찾아서 경선 통과하고 네 자리 우뚝 찾아 서라.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비대위원이고 그래서 또 저를 대단히 김종인 대표님 좋아하셔가지고 전략공천 새로운 지역구 신설 지역구에 주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이 정치 신인들 자기가 주변머리 없어서 여기저기 가서 남의 그런 지역구 뺏기도 하고 뭐 경선에 도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자기 지역구를 챙기는데 조응천, 김병기, 박주민 이런 사람들은 뭐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참. 그 제가 막 가서 빨리 가서 지역구 찾으라고 그래도 뭐 안 하고 말지 뭐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그렇게 해서 인재 영입이 됐는데 지금의 대통령을 믿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대통령의 활동 점수를 매긴다면 어떻게? 지금 저야 뭐 120, 130 주고 싶죠. 네. 그래요? 네. 박승진 후보자 어떻게? 괜찮나요? 좀 주제를 넘어가요. 다른 걸 왜 물으시죠? 우리 준비한가죠. 참 성격 이상한 분이네. 목 아프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목 안 아픈 말 것 좀 같아. 줄이세요. 좋아 재밌어. 자, 저희 안드로메다 코너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표창원의 심리 분석. 범죄 심리 전문가 입장에서 이 한 단어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측근은 구속되고 문학의 블랙리스트까지 터진 MB 지금 어떤 심리 상태? 한 단어로 전전긍긍. 경제가 어렵다만 힘듭니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전긍긍 뭐 그럴 것 같아요. 전전긍긍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자, 잊지 말자 국정농단. 박근혜, 최순실은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멘붕 아닐까요? 멘붕.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순실은. 자, 다음은 우리가 결정권 가졌다. 자신감 충만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왜 그럴까요? 존재감.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결정권 가졌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자신이 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정무적으로 대단히 미스야.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스야. 아니, 그게 드러나야 되지. 본인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그렇지. 얘기할 필요 전혀 없는데. 조급하셨던 거.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전략적 미스가 뭐냐면 어쨌든 헌재 소장 후보자의 낙마를 본인과 국민의당이 주도했다라고 밝혀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호남에서는 민심이 완전히 뒤집어졌고요. 그럼 그다음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만약에 또 부결된다면 국민의당은 자유투표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철수 대표가 떨어뜨렸다라고밖에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담을 어떻게 감수할지. 옆에 참모가 조금 없나요? 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엄청난 악플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의당 우리 홍상희 기자도 지금 저 괜찮아요. 극복 방법 좀 알려주시죠. 극복 방법. 악플 많이 시달려봤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버텨라. 힘이 됩니다. 뭐 답이 없습니다. 별로 힘 안 들 것 같아요.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예. 보지 마. 네, 안 보게 안 되더라고요. 그지요. 보게 돼 그게 있어요. 문제예요. 또. 예. 저는 곱씹어 봅니다. 새벽에 일나서라도 한 번씩 봐요. 갑자기 생각나서. 저도 악플에 좀 무감각할 줄 알았는데 되게 보기 싫어요. 넘어가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또래 여중생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때린 부산 여중생의 심리는요? 자포자기. 예. 지금 뭐 관련해서 소년법 개정도 주장하고 계셔서 뭐 유여해 의원도 허위 사실을 얘기하시고 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엄벌주의가 능사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께서는 정말로 미성년자를 사형시킨 나라를 만들고 싶냐라고 하셨기도 했고, 진중권 교수도 모 프로그램에서 실망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제가 지금 11월에 종합적인 개정 안 세트를 가지고 나올 겁니다. 소년법뿐만 아니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정폭력 특례법, 아동학대 방지법, 학교폭력 대책법, 이 연결되거든요, 모두가. 네. 그 법들을 다 고쳐서 실효성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부산이나 강릉 사건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그런데 지금 당장에 제가 내놓은 것은 가장 강력한 처벌법이에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정. 그래서 유괴살인이나 성폭행살인 같은 잔인무도한 특정 강력범죄 살인은 소년법의 특칙을 적용하지 말도록 하자. 20년. 예, 지금은 20년까지인데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규정의 내용이 뭐냐면 사형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논리적 귀결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만을 보시면 미성년자를 사형시키는 그런 미개한 나라가 되자는 말이냐라는 지적이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러한 지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야만스럽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가혹한 그 엄벌주의자로 이렇게 공격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걸 받아들여야만 그 다음에 내놓을 이러한 종합적인 그 법 개정안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거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30년 동안 범죄 문제를 천착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논의가 이어져 가는지가 너무 뻔해요. 수십 년을 반복해온 거거든요. 네. 막 들끓고 일어났다가 쑥 없어지고 들끓고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네. 이걸 어떻게 매니지해 갈 거냐. 여기에 정면으로 그럼 민심의 소년법 폐지 26만 명 소명에 당신들이 틀렸어. 그러면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그걸 쓱 서핑하듯이 타고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예, 당신들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같이 할게요 하면서, 하지만 소년법 폐지 이건 아닙니다. 개정입니다. 그리고 개정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차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현재 지금 소년법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연령 문제이고 또 하나는 보호 처분이라는 거예요. 형사 처벌 대신에 청소년 어린이니까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 처분으로 전과에 남지 않고 교육적 효과가 있는 걸 하자. 그런데 현실은 보호관찰관 한 명이 130명을 관리해야 돼요. 절대로 그 130명이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요. 방치입니다, 무조건. 그러면 8호부터 10호까지 세 가지 소년원 송치, 6개월 미만, 그 다음에 1년 미만, 그 다음에 2년까지. 요 세 가지 기간만 다른 소년원 송치가 거의 유일한 대안인데, 소년원도 과밀해요. 꽉 차 있어요. 그리고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니까 그때는 좋은데 졸업을 하는 소년원을 나온 이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 이따 또 돌아가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이제 그렇죠. 종합적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는 거죠. 법도 문제지만 지금 부산하고 강릉 진짜 여중생 폭행 사고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게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처벌 강화는 뭐 지금 국민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 네. 예방 체계,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관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거슬러 가자 보면 가정이죠, 그렇죠? 네. 가정이고 지금 그 영국의 범죄 심리 연구 동향은 뭐냐면 그 임신 기간 중 산모가 겪는 스트레스가 이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예요. 특히 전전두엽에. 그리고 이후 출생 이후에 추적 조사를 20년, 30년 하면서 청소년 범죄부터 시작해서 잔혹
강력 흉악범죄까지 어떠한 그 산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결과적으로 그 아이의 향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다 보면 네. 근원 원인으로 가면은 산모의 건강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국가적 지원 이렇게 가야 돼요.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예. 그런데 지금 그거는 당연히 장기적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당장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피해자들은 갑자기 자기한테 그런 강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아무런 조치도 안 받고 검사에 기소유예하고 또 다시 동네로 와서 자신을 겁박하고 이 상황은 어떻게든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방금 장기적 해결 방법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이번에 폭행당한 그 CCTV 영상 이런 거 보고 정말 끔찍했거든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끌려가서 많이 맞았어요. 그 정도 맞진 않지. 암만 군대라도. 저를 보면은 안 때릴 수 없다 그러더라. 구타 유발자처럼. 보일러실 이런 데 가서 한 맞고 나와서 한 1시간 정도 맞은 것 같아. 아, 정말요? 근데 시계 보면 5분이야. 아, 정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길거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 맞은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맞는 동안. 또 뭐 강릉 학생은 7시간 뭐 그렇죠. 폭행당했다 7시간 하니까. 반. 예. 그러면 이렇게 학교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 집단 따돌림을 당한 학생들 이 학생들은 뭐 장기적 해결 방법 이런 거 말고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까? 둘 다죠. 둘 다이기도 하고 어쨌든 알려야 돼요. 누구한테라도. 예. 그리고 지금 청소년 학교 폭력 신고 전화가 있어요. 117. 그 전화로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어쨌건 본인을 위해서 마련된 그 제도와 장치들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이후의 문제는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경찰이나 부모나 주변 어른이나 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맞았어요. 친구들이 날 괴롭혀요. 라고 했을 때 네가 잘못했겠지. 참아야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못하는 거예요. 신고 못하죠. 그러면. 예.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은 신고하고 알리는 것인데 그걸 받아들여 주고 제대로 처리해 줄 준비가 우리가 어른들이 사회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답을 쉽게 할 수 없는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산하고 강릉에서는 구속을 시켰습니다. 네. 여중생하고 17, 네. 16세.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맞다라는 거죠. 의원님 말씀은. 이렇게 함으로써 신고를 해가지고 하면 본인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또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 모든 범죄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리고 특히 권력적 관계에 그렇죠. 있어서 자신보다 강하고 자신을 지배 통제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군대의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의 상급자도 마찬가지고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에 의한 폭력은 예. 그 경찰 등 사법기관이 온다는 사실, 두 번째는 체포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엄중하게 다뤄진다는 것만으로도 가해자는 위축되고 피해자는 안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 어차피 얘네들은 처벌 못 하니까 처음부터 그냥 대강 대충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좌절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해자가 경찰보다 더 강해 보이고 가해자가 사회보다 더 세 보이고 그래서 가해자의 말에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습된 무기력. 무기력해지는 예, 거죠. 그렇게 가는 네. 거죠. 근데 뭐 아까 우리도 잠깐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뭐 일련의 사태 같은 경우도 봐도 초동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비판이 많고 네. 일단 어쨌든 국민들이 경찰에 갖고 있는 불신이 꽤 큽니다. 네. 이걸 빨리 부식시켜야 뭐 수사권 독립에 대한 그런 것도 박수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 개혁을 위해서 경찰대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경찰대 하나의 출신이고 얘기죠. 예. 네. 경찰대 교수도 하셨으니까 이 얘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 SNS에 올렸습니다. 제가 폐지, 개방, 미국 FBI 아카데미식 혹은 대학원으로의 전환 이런 모든 옵션들을 포함해서 반드시 경찰 내부와 국민이 수용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내놓겠다라고 제가 올렸어요. 이제는 시기가 됐습니다. 1981년 제1기 입학으로부터 지금 벌써 36년이 지났죠. 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제가 2012년에 경찰대학 개혁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전 세계 유사한 그런 경찰 교육 엘리트 양성 기관 또는 그런 것이 없는 나라의 이런 것들 모두 종합하고 우리나라의 상황 그래서 경찰대학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반드시 그 헌법재판소에 한번 그 위헌 소송을 당한 적이 있어요. 경찰대학이. 그때 네.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는 국가의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다. 두 번째는 대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경찰대학이 헌법 위반이 아니면 존속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네. 그렇게 되려면 대체 불가능해야 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다른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순경으로 들어와요. 대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경찰대학에서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경찰관으로서 잘할 수 있는 뭐 윤리성, 도덕성, 그 용기, 정의감, 경찰의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개혁을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일상 경찰관 순경들이 볼 때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단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조금 잘했다는 이유만으로 4년 그것도 공짜로 국비로 다 다니고 경위로 그 높은 계급 달고 오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씀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경찰대학 출신이긴 하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당연히 또 경찰대학 지망생들 우리는 공정 경쟁, 공개 경쟁을 통해서 국가가 이미 마련해 놓은 곳을 들어가는데 왜 우리 보고 왜 뭐라 그래. 그렇죠. 다 피해자예요. 그리고 경찰대학을 들어와서 4년 동안 고생한 친구들도 자기가 같은 정도의 실력, 성적, 노력을 했다면 다른 더 좋은 대학교에 가서 뭐 4년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이후에 의사, 뭐 변호사, 판사 또는 대기업에 가고 더 재밌게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봉급도 얼마 안 되고 일부만 높이 올라갈 뿐이지 한 60, 70%는 총경까지는 못 가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하다 40대, 50대 계급 정년으로 나오고 그분들도 피해자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대학이 무조건 뭐 경찰대학 출신이라고 옹호할 건 아니다. 이거는 이미 초기에 설립 목적은 많이 달성을 하기도 했고 시대도 변화했고 지금은 좀 개혁의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한테 또 요거도 먹겠네요. 예. 요거도 먹어야죠. 뭐 욕먹는 게 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이 대선 당시에 춤을 근데 그 댄스 때문에 또 당에서 경고를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왜? 왜 이렇게 춤추냐 뭐 이렇게. 왜 춤추냐? 그러니까 왜 춤추냐는 것보다는 초기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선거전 막판에 갈수록 막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특히 보수층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의 또 표심을 잡아야 될 텐데 있을 수 있죠. 저처럼 뭐 천둥 벌거성이처럼 그냥 막 그 춤추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그런 어르신분들이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수렴한 고위 다선 이제 중진 의원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좀 경거망동하지 말고 춤 좀 추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춤을 배우신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좀 아니 노래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예능기가 네, 있으세요. 정말. 그쵸? 워낙 저희 팟캐스트 독자분들 중에 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네티즌 독자들의 질문 좀 받아봤어요. 미리? 네. 하루에 SNS는 몇 시간 하시나요? 많이 하세요. SNS만 하시다가 혹시 일은 못 하시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가진 유일한 장점 중에 하나가 시간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한다는 멀티태스킹. 예. 네. 그리고 주로 이동 중에 다행히 국회의원 중에 하면서 제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운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특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려놔라 하는 소리도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이동 중에 제가 거의 그 SNS를 합니다. 네. 쉬는 시간, 네. 화장실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SNS 포스팅을 하는데 실제 사용된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짬짬이 하기 때문에. 또 하나 있어요. 변비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박중민 의원과 함께 찍었던 과거 사진이 화제였는데 봤어요. 네. 왜 본인만 잘생긴 사진을 그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제 모습이 저는 탐탁치 않던데요. 10년 전인데 네. 10년 전 사진인데 그때 저는 경찰대 교수였고 경찰 측을 대표해서 나왔고 그 사진이 경향신문사에서 찍은 거예요. 네, 토론회? 예. 그 지상 토론이죠. 네. 기사로 나가는 건데 박주민 그 당시 변호사는 민변 대표로 나와서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네. 과거 백골단부터 시작해서 그 최루탄 뭐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주민 변호사는 당시에 막 비판하고 저는 경찰을 대변하고 네. 이런 상대로 만났던 거예요. 그때 찍힌 사진이에요. 지금도 교류하세요? 국회에서 두 분이? 제일 친하죠. 제일 가깝고. 같이 팟캐스트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시구나. 신사와 거지. 신사와 거지. 신사와 거지의 거지예요? 제가 거지죠. 박주민 의원이 저보다 부자예요, 진짜. 맞다. 너무 억울해요. 사람들이 자꾸 박주민 의원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약간 돌봐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저는 말쑥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후원금도 항상 만땅이에요. 그러니까 없어 보이니까 후원금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휴대전화 번호 공개 후 받은 문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자는 어떤 것이었나요?
지금 도끼 들고 올라간다. 무서워. 자, 섬뜩하셨겠어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끝으로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겠다. 아니 저는 늘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다가 야단을 많이 맞는데 저는 내일 당장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 뭐 재선 3선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그거 생각하는 순간 정치는 망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수시로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해요. 이런 뭐 아사리 판에 이 국민 외면하고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내가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살 일은 이미 다 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제가 가진 초심이란 거는 정치로 벌어먹고 살 생각하지 말자. 정치로 이익 볼 생각하지 말자. 정치를 하면서 힘과 권력을 갖겠다는 생각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그만둬라. 그 마음으로 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해 뵀어요. 그 고 김범석 법 발의하실 때 그 소방관 처우 개선 국가직 전환 관련해서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저는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방송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방송을 너무 같이 하고 싶었는데 됐어요. 우리 자리 뺏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소원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뭐 그만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재선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그 마지막에 엔딩곡을 항상 그 스페셜 게스트가 선정해 줍니다. 예. 어떤 곡을 오늘 준비하셨나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수들 중에서 우리 이승환 형님. 돈의 신을 신청하고 싶은데 이게 심의가 될지 모르겠고 만약에 안 된다면 물어본다. 물어본다. 이유는? 우선 이제 돈의 신은 아실 테고요. 그 지금 가장 큰 화두와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얼마나 범법 행위를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오해냐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걸 다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의 신이라는 노래가 중요하고 물어본다는 너 초심 그대로 유지하고 있니?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한 모습 거울 들여다보렴. 혹시 비겁하게 네 자신 속에 숨는 거 아니냐? 혹시 후회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니? 늘 저를 돌아보고 싶어서 이 노래 대단히 좋아합니다. 앞소절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뭐 돌아본다? 네. 물어본다? 물어본다? 네. 노래는 연말에. 우리 연말에 안드로메다 연말 콘서트가 있거든요. 정말요? 손님으로 나와주셔가지고 불러주세요. 이게 꼭 좀 불러주십시오. 우리 저 YTN 라디오 높은 분들이 우리 방송을 너무 사랑해요. 자꾸 이런 걸 하래. 뭐 연말 콘서트 해라 뭐 해라 그래서. 아니야. 그리고 아까 표 의원님께서 그 이승환 씨도 이렇게 섭외 같이 말 좀 합시다. 우리 여기 YTN 4호 오픈 스튜디오에서 한번 할 때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담당 PD가 용기가 있네. 돈의 신 넣었답니다 지금. 돈의 신을 들으면서 우리 표창원 의원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출연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원곡은 YTN 라디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확인하세요.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49금. 여기부터는 불방 버전 팟캐스트 전용 구역입니다. 지금부터 방송되는 내용은 FM 94.5MHz YTN 라디오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미리 사전에 분명히 고지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고 스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덕성이 남달리 투철하신 분들, 순진무구하여 비속어와 욕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심신미약자, 빈속, 임신부, 노약자, 고혈압, 컨디션 안 좋으신 분, 비위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고 꼰대들은 절대 사절합니다. 네, 49금 팟캐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팟캐스트 전용 버전이죠. 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그 얼마 전에 그 MB 정부의 그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명단 82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 굉장히 뭐 많은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MB 정권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설로만 들었던 게 실질적으로 문건이 드러나면서 확정된 건데 이 82명 중에 문학의
6명, 배우 8명, 방송인 8명, 가수 8명. 영화계 인물이 가장 많습니다. 82명인데 이 82명에 들어간 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 MB 정권의 블랙리스트뿐만이 아니고 김기춘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 해서 블랙리스트 3관왕을 달성하신 유일무이한 분이에요. 현존하는 블랙리스트계에는 최고죠. 그렇죠? 최고죠. 오늘도 어두운 옷을 입고 오셨어요. 네. 선글라스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어렵게 출연 안 한다는 거 정말 진짜 힘들게 꼬셔가지고 너무 힘들게 바빠요 또. 바쁩니다. 노느라고. 남태우 배우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스터 블랙 남태우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저 블랙리스트 명단 한번 쭉 읽어도 돼요? 한번 읽고 싶은데 시원하게. 네. 읽으세요. 다 읽으려고? 다 읽을 진짜? 거예요. 다 읽을 거예요. 문학의 6명입니다. 이회수, 김명권, 조정래, 진중권, 탁현민, 신학철. 배우 8명. 문성근, 명계남, 권혜요, 문소리, 김민선, 이준기, 유준상, 김가연. 방송인 8명. 김희화, 노정열, 오종록, 김고라, 김재동, 박미선, 배치수, 황현희. 가수 8명. 윤도현, 신해철, 안치환, 윤민석, 양희은, 김장훈, 이하늘, 이수. 영화계가 가장 많아요. 영화감독 포함해서. 이창동, 여균동, 박찬욱, 봉준호, 김동원, 박광현, 장준환. 양은모, 김경영, 저 못하겠어요. 정윤철, 오지혜, 변영준, 윤민호, 박진표. 김대승, 김지훈, 권칠인, 권병길, 항철민, 공미연, 김태용. 류승환, 신동일, 이윤빈, 조성봉, 최진성, 최태규, 김조광수, 김동현, 김선화, 김태환, 김하범, 남태우, 맹수진, 민병훈, 박광수, 손영득, 송덕호, 안현준, 유창서, 원승한, 이지연, 이지형, 이송희일, 이찬현, 장현희, 장현윤, 조영각, 최송길, 최유진, 최은정, 함주리. 왜 다 읽었냐면요. 이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네,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이걸 국정원에서 만든다? 그럼 국정원에서 만들어서 국정원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다 공유하고 방송 못하게 하고 뭐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영향력을 MBC, KBS 갔을 거 아니에요, 모든 군데에 다 했다는 건데 말이 안 내 이름이 안 됩니다. 들어가 있어. 짜증나 죽겠어. 남태우로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우님? 눈물 나. 아니 이승환 씨도 못 들어갔는데 우리 이 작가 못 들어간 거 당연하고요. MB하고 박근혜 정부가 가열찬 반정부 투쟁을 했음에도 무시했던 그 문화예술인 선언을 이승환 씨가 주도하고 있다니까 거기 한번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은 여기 이름에 들어가서 못 나오신 분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여기에도 없고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도 없어요. 그런데 MBC, KBS 계속 못 나갔거든. 뭐냐고 난 이름이라도 넣어주고 좀 하지.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다른 버전이 있을 거야 아마. 국정원 발이니까 뭐 딴 데 발로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이동영 작가는 봤거든. 출연됐는데 일주일 전에 취소된 적을 본 적이 있어요. 같이 저도 됐었는데 저는 뭐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여기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요. 그냥 회색 분자인데 이 이동영 작가 그래 안 되는 걸 보면서 야 뭔가 있구나 방송국에서 갖고 있구나 그 느낌인데 블랙리스트에 포함은 안 됐잖아 또. 아이고 저 남태우 씨를 뭐 불화한 적이 거의 없는데. 존경해요 빨리. 너무 부러워 죽겠어요 진짜. 근데 본인이 또 이 MB 정부 블랙리스트 명단에 들어갔다 할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뭐 늘 하던 거니까 이랬더니. 뭐 저는 뭐 별 감흥은 없었고 다만 이제 3관왕을 했다는 국내에는 뭐 저 외에는 없습니다. 단호히 문성근 내한테 문자 옵니다. 그냥 자기는 2관왕밖에 안 되거든. 뭐 손석희 뉴스룸에 나가본들 2관왕이고 우리 박찬욱 감독님도 2관왕이고 3관왕은 내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김기춘 블랙리스트 그 예술영화 지원 배제 때 그게 어렵죠. 그게 이제 극장이 몇 개 안 되기도 하고 5개밖에 안 되고 또 극장에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반정부 활동을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예술영화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따블되기 힘들어요. 근데 아마 이제 제가 MB 리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극장 지원 배제도 되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고. 형님 반정부 활동을 하면서 예술한 그 유일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오늘 거기 이제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김주성 씨예요. 근데 오늘 그 축협 김주성 씨도
그 법인카드로. 축구협회. 예. 그 황보관 그다음 누구죠? 그 이회택, 네. 조중훈 이런 분들 법인카드로 그 융주점, 노래방 각종 다니시면서 마구마구 쓰셨다고 김주성 두 분이 또 나오셨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또 우리 극장에서 잘렸거든요. 네. 우리 대표도 김주성입니다. 그래요? 네, 잘렸네요. 네, 김주성 씨도 삼관왕 했고요. 네,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일부에서는 저보고 진짜 맞느냐, 거기 들어갈 짬밥 아니지 않느냐 네. 비판한 블랙리스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참네, 가짜나서. 그런데 문성근 씨가 이제 18일날 검찰에 출석을 네. 하는데 소송 거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배우님은 그럴 생각 없으신지? 문성근 선배가 제일 먼저 문자했던 것으로 네. 추정됩니다. 18일 날은 검찰 조사에 참석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몰라서 본인이 어떻게 배제당하고 사실 이게 공소시효가 까딱합니다. 7년짜리라서. 그렇죠. 2010년 9월 달에 이 사람 또 김주성 기조실장 이 양반도 퇴직해버리거든요. 네. 애매한 측면이 좀 있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적으로 배제했던 활동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계속 연장됩니다. 통틀어서 범죄가 집합범위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아마 문성근 씨가 가서 그 이후에도 지정된 이후에도 불이익 계속 당했다라는 걸 진술한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나가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들긴 아니 합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또 소송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건 민사소송이네요. 네, 민사소송 하실 생각 없으신지. 저 문자 와서 바로 즉각 응하기로. 같이 하신다고. 거기에 또 김용민 변호사가 하더라고요. 네네. 처음엔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아니 이리 가도 김용민 저리 가도 김용민 뭐 또 김용민이야. 김용민 또 나타났더라고.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죠. 네. 그것도 우리 그 방송인 김용민 씨는 저하고 같이 또 친고성국 라인 아닙니까? 네, 또 그래서 또 굳이 또 그래서 또 우리 박변 같은 경우 자기가 회색이다 그러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레이 리스트가 아니고요. 네. 화이트 리스트입니다. 좀 불안해요. 사실 혹시나 국정원에서 저를 보수 평론가로 육성한 게 아닌가. 저도 모르게. 본인 모르게. 저도 모르게. 왠지 방송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우리 그때 당시 새누리당 가서 막 환영받았잖아요. 새누리당 가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당직으로 왔다고? 네. 너무 좋아하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저를 그쪽 사람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긴 해요. 화이트리스트 있을까 봐. 네. 화이트리스트도 곧 공개가 될 것 같지 공개될 않습니까?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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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화이트리스트의 문제점은 그 화이트리스트를 해서 그쪽한테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원받은 사람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그 금액은 한정돼 있는데 한쪽을 지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 그렇죠. 국부로 배제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 남배우처럼. 네. 저렇게 극장도 사실은 독립영화극장이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사실 힘들잖아요. 운영이 거의 적자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거의 적자고.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목줄을 쥐고 그 정치적 목적으로 배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화라는 것 자체가 또 표현의 자유고 그렇죠. 또 블랙리스트 자체가 어떤 정치를 재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를 막고 또 그것이 이제 결국은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되 경제적으로는 크게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자기들 아마 쉽게 건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 이제 할 건데 네. 문성근 씨 비롯해서 우리 남태우 배우님은 얼마 정도 손해본 것 같아요? 9년간?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추정케는 최고 수입을 기준으로 9년 이렇게 잡는다는 설이 있던데 최고 수입은 수다맨들이 한 해에 20억 번다고 하지 않습니까? 5억 정도 하면 일주에 10억이니까 한 달에 40억에서 1년에 한 480억, 500억 정도 잡고 5, 45, 한 4,400억 정도 그러면 추정하는데 MB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세금 40%인데 시원하게 반띵하겠습니다. 2,200억 정도로 데이터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1% 주시면 제가 소송 수행할게요. 바로 드리죠. 1% 그거 있고 앞서서 이제 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는지 원인을 약간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번 다 제가 또 상관왕이기도 하지만 웃기는 게 세 번 다 직업이 다릅니다. 첫 번째 MB 리스트 때는 대구 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행정가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김기춘 리스트 때는 극장 프로그래머 영화를 컨택하고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김광석 영화 저수지게임 이런 영화들 배치하는 그리고 세 번째 박근혜 리스트 때는 최상단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배우였습니다. 네. 최상단은 가나다 수수료 하니까 상단에 올라가는 거지요. 미연이니까 상단에 간 아니 거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진골선골 육두품이 있는데요. 9,000명 중에서 김혜수 모르겠다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아니요, 그게 이제 6,000명 문재인 후보 지지 한 3,000명 가까이 박원순 시장 후보 지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월호 시행령 폐기
기획위서는 594인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배우하고 이제 직책이 쭉 있는데 배우는 한 100명도 안 돼요. 네. 거기서 이제 뭐 굳이 따지면 가나다로 해서 제가 김현수 씨 밑에 줄에 있는데 네. 문성근 뭐 송강호 이런 사람 당연히 내 밑에 있고. 그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단순 상관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고 네. 1차에서도 그 왜 82명인가 하면요. 30명 있고 52명이 영화 감독 및 영화인이잖아요. 그 50이 뭐냐면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인데 네. 그게 여러 차례 있었어요. 몇 차례. 네. 근데 처음에는 500여 명이고 중간에 200여 명입니다. 그 중에서 52명이기 때문에 민노당을 지지한 소위 말하는 정부에서 봤던 좌파 예술인이나 영화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한 10대 1의 경쟁을 뚫고 엄청난 52명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혐의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독립영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사건을 지난 정권이 예의주시하지 않았나. 전두환 생가 방화 정권. 그걸 옛날에 그건 그 이후에를 계속 본 거지. 이 사람이 뭐 하나. 그건 88년인데 그거 뭐 두한이 형도 별 얘기 안 하는데 본인도 걔한테 가는데 나는 괜찮아 이러는데. 그럼 이건 본인이도 하는데 이건 관계 없나요? 만복국수 체인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대선 실패 후 5일 뒤에 2012년 12월 24일에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천시장점인데요. 그때는 유라했구나.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기조가 시장으로 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시장으로 가서 국수집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기조를 따랐기 때문에 네. 그거는 블랙리스트에 해당합니다. 잘한 일이다. 네. 오늘 방송에서 재밌게 하고 있는데 수다면에서 좀 이렇게 해요. 아니 꼭 그러더라고.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수다면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진짜 씹어 볼것 같은데. 더 재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아니 조영 딴 사람 같아요. 제가 원래 방송 체질이기도 하지만 극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네. 수다맨들에서는 3초 이상 제가 얘기하는 걸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3초 뒤에 자체에 검열해서 그만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되고요. 심지어 사신안변기 같은 거 제가 1시간 강의를 해도 박수를 치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 반응이 좋아요. 네. 또 YTN도 건물도 좋지만 여기 와보니까 굉장히 제가 또 편하고 네. 제가 무려 1시간 반 이상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전혀 나지 않고 또 사람을 또 뭐 뺏지도 알고 한다고 이렇게 차별하고 왜 술 40개 끝나고. 표현하고 내가 동기야 동기. 지금 화가 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민주당이었다고. 왜냐하면 아까 일찍 오셨는데 지금 1시간만 기다리시면서 뭐 하셨냐고 형님, 죄송합니다. 여쭤보니까 야구 보는 저녁 것 드시고 같아요. 야구 보셨대요. 아니 이거는 네. 내가 늦어서 그래요. 내가 오늘 아니 뭐 이해합니다. 지각해가지고. 아니 저는 뭐 이 작가 아주 좋아합니다. 이 작가는 친데레기 때문에. 네. 그 20분을 늦게 와가지고 그 20분이 빠진 예, 겁니다. 아, 그래서 괜찮습니다. 계속 딜레이가 된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이 작가는 뭐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야, 1,000만 원만 있냐 이러면 바로 그딴 거 왜 보냐 성질내면서 아무 말 안 한다. 근데 박병현 저를 쳐다보면서 형님 전 진짜 형님을 존경합니다. 네. 100만 원은 빌려드릴 네, 수 있고 있다고 지난번 말을 우리 한다. 밥 먹을 때 얘기했죠. 저는 100만 원을 화이트리스트 저 따위 드립니다, 형님. 드립니다.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준다. 국수 배우님 몇 그릇만 팔면 돼. 저희 시사 안드로메다 자주 나와주세요. 뭐 불러주신다면 언제든지. 네,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MBN 이후로 6년 끊겼습니다. 6년 만에 나온 거야. 그렇죠. 방송국 출입을 6년 만에 한 거야. 화이팅. 네, 저 출입한 방법은 몰랐어요. 방문증조차 못 찾았고 신분증 안 가져왔어요. 거기 MBN 내 제 집 드나들듯이 하고 네. 사실 채널에 초기에 나오라 했으나 네. 제가 더 이상 나갈 수 없다. 네. 남들 다 나가더라고. 네. 속았고.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아니야 다 나가면 안 다른 되는 줄 사람들한테 속은 알았죠. 거지, 그죠?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정치평론가가 한 5대 평론가밖에 없었어요. 네. 제가 고정이었습니다. 네. 종편 전체 시청률 1위. 네. 제가 고정이었고 예를 들면 월요일 고성국, 화요일 신율, 수요일 목요일 김태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네. 그다음 박상병 네. 맨날 나오시는 박상병. 5대 평론가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막 뭐 박준 따위까지 뭐 저런 것도 구속시켜야 돼요. 근데 배우님 그러면 지난 6년 동안 그렇게 딱 끊기면서 블랙리스트가 이게 뭐 지금 드러났지만 이거에 올라 있구나 이건 알고 계셨던 거죠. MB는 추정은 했고요. 네. 정확한 명단은 몰랐고 이제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라고 한번 들통이 났지요. 네. 이제 문화 권력이 너무 좌로 기울었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자. 그래서 뭐 영화제도 충무로 영화제 만들고 우파 영화 만들고 막 이런 걸 했거든요. 네. 그래서 추정은 충분히 하고 있었는데 일설에 이제 저보고 이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얘기가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았어도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렇지. 뭔 차이가 있냐 당신이. 이런 비난하는 분들이. 아니 우리 작가가 우리 안드로메다 작가가 저번 블랙리스트 3관왕 했다는데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굳이 안 넣어도 안 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온 것 같은데. 희소성이 있잖아요. 상관은 국내 유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없어요. 굳이 알지 못해서 부르지도 않을 거다. 오늘 우리 저기 이 대본이요. 없어요.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이제 여러 장 줬는데 하나도 없어. 뭘 질문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지금 막 하고 있어. 아니 막 해도 뭐 제가 다 정비를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너무 대단하세요. 너무 막 놀랍게 보고 형님 있는데. 출연 작품 몇 가지 좀 대표작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필모 YTN에는 뭐 드라마나 영화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필모를 돌릴 일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에 이제 단편 중에 나와 함께 블루스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품은 이제 해외 유수 영화제에 많이 수상했고 최근에 기념비적인 게 이제 우리들이 주로 많이 고문을 받던 남영동 대공무실. 네. 거기 경찰청 인권센터 바뀌었거든요. 그거 나왔으면 경님? 1984? 아니요. 맞나? 거기에 이제 그 영화가 아니고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가 경찰 인권센터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지금. 예. 그래서 거기서 경찰 인권 영화제를 했어요. 거기 이제 제가 넘버 3인데 이제 주연 배우가 연기상을 타서 감동적인 게 있었고 또 AO의 유나 씨하고 했던 그 네이버에 있습니다. 웹 드라마 마이 올드 프렌드라고 많이 나오셨네요. 그것도 있고 뭐 많죠 한 16편 정도 되고. 근데 블랙리스트 중에 제일 이제 부러운 건 김태형 감독이죠. 왜요? 탕웨이 씨도 이제는 거의 이제 블랙에 가깝다고 봐야죠. 같이 독립영화 하다가 누구는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 맹수진 씨 같은 경우 제 옆에 있는데 얼마 전에 노무현 재단에서 했던 사람 사는 세상 영화제라고 있습니다. 네. 그 심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 이런 데나 불러주지. 네. 그 전에는 영화제 제가 단골 손님이었는데 네. 9년간 영화진흥위원회 장학생 소리를 듣다가 네. 아무 이유도 모르고 퇴학생이 돼가지고 9년 동안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아까 뭐 민주노동당 지지 이런 거 밝히면서 블랙리스트 올랐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최근에 정의당 탈당했어요? 탈당한 이유가 뭐예요? 탈당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정의당의 기조에 대해서 뭐 크게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랬지만 방송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서 특정 당적을 갖지 않는 것이 뭐 여러모로 실제 이제 성향과 무관하게. 아니 뭐 아무도 안 불러주는데 뭐. 아니 그랬지. 그래서 계속 있다가 이것 때문에 안 부르나 싶어서. 이 시대에 참 방송인이십니다. 당적을 살짝 빼기도 했고 네. 또 한 가지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현재 제가 뭐 수십 년 그렇게 본의 아니게 진보 정치 철새로 왜냐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당이 이름이 자꾸 바뀌더라고. 당제가 2인자급으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조금 그 대중성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기존의 80년대 진보 학술 그룹 같은 그런 이미지가 너무 남아있어서 그걸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나 민노당 지지할 때도요.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은 세계적인 감독 아닙니까? 네. 다 알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민노당이 전화해가 박찬욱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감독이시라면서요?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당원이시라면, 예, 당원입니다. 그 박찬욱 맞아요? 예. 있다고 발상을 하시고, 저도 심지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선 전에 민주정편에서 연락 와서 해달라. 알았다. 내가 무슨 당인지 알지 않느냐? 우리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남배우입니다. 하래요. 그러면서 이 작가는 너무 편향적이고 사람이 좀 인성이 그래요. 그래서 뭐, 예, 내가 왜 부르지? 그 다음에 정의당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거 뭐 재밌는 시사 코미디 파키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야. 정의당에서? 네. 그래서 내가, 6년째 하고 있다고, 이 양반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정의당원이시라면서, 계속 당원이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전화 와가지고, 심상정 후보가 선정되어서 후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 하기로. 안 한대요. 그 민주정편도 또 안 한대. 네. 그 다음 내 성향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팟캐스트 바닥에서도 또 블랙리스트인가? 그리고 또 아웃되고, 뭐 그런 상황이 계속됐죠. 이게 김재동 씨 오늘 그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집회 가가지고 네. 그 얘기했대요. 국정원 당사자가 문자 메시지를 잘못 보냈대요, 자기한테. 사찰하는 문자를. 며칠 날 만났음 이렇게 해가지고 겁을 먹진 않았겠죠, 김재동 씨가. 네. 근데 우리 남배우 씨는 뭐 국정원 직원을 봤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유사한 사례 있습니까? 국정원. 미행한다든지 도청한다든지. 내가 미행을 했죠. 고위급의 내 친구가 있는데. 뭐 술 사달라고 한 번씩 보고 만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내하고 대화했을 때 상당히 비슷하던데요, 성향이. 그리고 그 원세훈 원장을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고위급입니다. 네. 근데 많이 고위급인데. 근데 그런 분들이 저도 몇 번 봤는데. 제가 실제로 겪어봤어요. 대부분 이런 식이더라고.
그래요? 그게 진짜 연기인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나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30여 년간 아는 친구고. 왜냐하면 국정원 NT로 일반 갔고. 직원들은 저희 이제 출입하잖아요.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유도를 해도 원세훈 시장이라고 제가 막 부시장 뭐 좀 그렇지 않아요? 좀 뭐 편파적이지 않아요? 그럼 절대 아니라고. 근데 윗분들은 또 자유롭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는 기자니까. 기자하고 다르죠. 그렇지. 우리는 이제 감시당하는 사람들이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군에 있을 때 기무라 그래요. 군에 기무사. 그렇죠. 무섭죠. 기무 쪽하고 이제 술을 먹어봤는데 저도 술을 좀 센 편이고 이래서 진짜요? 좀 취하게 만들었어요. 네. 한 명만 네. 높은 사람 한 명만. 네. 나중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건 뭐 확인할 수는 없는 건데 네. 연습을 한대요 그렇게. 술 안 취하는 법이라든지 그 남들한테 그 속내를 안 들키면서 남들의 속을 알 수 있는 방법. 그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심리전이네요. 심리전단이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친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최근에도 뭐 MT도 같이 가서 자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제가 이해가 됐던 부분은 원세훈 원장이 이제 수도국장 하면서 낙하산으로 이제 물 타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물 타고 4대강까지 동동 떠내려가 국정원장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이제 엔딩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런 개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좋아요. 저 좋아요. 좋아하는데 그 수다면에서 남 배우 이런 개그 체육하고 나는 그걸 재미가 없게 안 못 받아줘. 우리는 빨리빨리 쳐야 되거든. 저희 좋아하니까 이제 시사 안 들으면 저 궁시렁 개그 말이야. 네, 너무 좋아요. 아, 그게 이제 어떤 그 사회과학적 인식이나 역사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현재 예능의 그 단말맛식 예능. 정말 되지도 않은 예능. 단말맛. 어떤 그 하이개그나 식자층 개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어떤 반응이라고 보고요. 그래도 여기 이제 YTN 정도 되면 이해하실 거라고 밖에서 빵 터지고 난리 났다. 봐, 저런 거 좋아해. 저도 너무 좋아요. 그 여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아니 그리고 팩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청소과장 수도국장 하던 사람이 부시장 돼가 올라가고 물 타고 내려가지고 둥둥 떠다니다가 내려가 4대강 돼가 서울시 해가지고 국정원장 돼갖고 엔딩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또 갈 뻔했잖아. 너무 좋아. 좀 난리 났다. 나 이해가 안 돼. 우리 고정 만듭시다. 고정. 아니 9년 역사 한꺼번에 정리해 주는데 뭐 이게 뭐 30초 안에. 이제 이거 복잡해야 돼요? 우리 남배우님 코너 한 달에 한 번 하나 만들죠. 그러니까 만들죠.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대구 동성아톨에서 네. 계셨고 대구에서 연극 많이 하셨잖아요. 영화도 했죠. 영화도 하시고 대구는 보수적인 도시인데 그쪽에 이런 남배우님을 지지하는 층은 어떤 분들이신지. 절 지지한다기보다는 그쪽 성향이 뭐냐면요. 그 목포는 항구다, 대구는 분지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참 뭐라 깨달어. 와, 진짜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다 터지는 거야. 이게 좋아 이게? 좋죠. 너무 좋잖아요. 옛날 이경규 씨가 네. 지상렬 개그를 엄청 싫어해요. 아 형님 뭐 입에다가 니스를 치는 이런 거 있잖아. 안습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안구에서 집기차 이런 거 엄청 싫어하거든. 네. 근데 그게 빵빵 터진 사람이 있잖아. 야, 이거 또 그거는 달라요. 그거하고는 다르죠. 이건 식자층계 하이개그라니까 이 사람들이가 로우개그 말고. 대구는 분지고. 네. 그 감독도 목포는 항구다 만든 감독이 대구 출신입니다. 경신고 출신. 예. 이런 자잘한 정보들을 제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네. 예를 들어 단적으로 은행만 하더라도 대구은행 중심이고 뭐 백화점도 대구백화점, 건설도 삼성, 뭐 현대, 뭐 백화점이나 건설 다 못 들어왔어요 실제로. 그 정도로 폐쇄적이었는데 자기들끼리 해먹어도 될 만큼의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완전히 또라이가 되거나 천재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쪽이.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이창동 감독이 버닝으로 나갔는데 대구 고 출신이죠. 유아인이 경북예고 출신이죠. 뭐 많아요. 그 촬영 감독 홍경포도 대구 출신이고 맞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 또라이들 이렇게 해서 미쳐서 나간 광계린 천재들이 이제 한국 문화계를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막 그나마 이 정도면 견딜 만하다. 왜냐면 내가 이제 전두환 초등학교 후배고 조원진 우리 회장님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견딜 만한 있던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은 버티면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구에는 사실은 그런 문화적 전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종합청사부터 해가지고 대구에 다 내려왔어요. 네. 도심고 딱 중간에. 네. 그렇죠. 네, 박근혜, 박정희, 노태우, 전두환 다 있던 그 자리입니다. 이병철까지. 근데 거기 특히 시인, 문학, 음악, 친일부터 해서 굉장히 많아요. 사진부터 네. 다. 근데 이분들이 뭐 괜찮네 이렇게 해서 전후에 안 올라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이 꽤나 발달했던 그런 전통도 좀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결합됐고 설득력이 있네요. 네, 이건 뭐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저 대구는 저도 대구인데
대구가 좀 놀라운 게 저는 학창 시절 때 외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지라서 그런지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서울 사람을 서울에 와서 처음 봤어요. 아 정말요? 신림동에서 분지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저 학창 시절 때 그런 게 대구를 좀 지금의 고담과 같이 만든 게 아닌가. 그렇죠. 이제 같은 TK PK 경상도라도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라도 쪽 사람도 많이 오고 또 일본도 그렇고 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TK 중에 대구 같은 게 교류가 필요 없죠. 그리고 없죠. 구미 포항 이쪽에 이제 돈이나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소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갈 이유를 별로 못 가지고 또 일제 때 적산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졌던 것들도 있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허위의식, 그러니까 10월 항쟁 뭐 이런 것 할 때 좌파가 많이 열심히 했는데 이제 많이 박정희에서 제거됐죠. 공포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뭐 이명박, 박근혜까지 해서 그래도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가 정권 한 40년 잡았는데 뭐 우리가 그래도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지 하면서 참아주는 거에 있어요. 네, 그런 마음도 있어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못 가졌으면서 허위의식에 살고 있는 네. 그런 것들도 있죠. 네, 오늘 저 남배우 온다 그래서 또 남배우한테 뭐 질문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네, 팟캐스트에 팬이 많으시기 때문에 독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준비 많이 했대. 네, 많이 했어요. 1번 여자친구가 있으신지 혹은 비혼족이시냐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결혼 제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 유무. 블랙리스트가 뭐 제도에 맞춰서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네요. 네. 여자친구는 있으시지요? 말을 안 한다. 연예인이야? 배우지 배우. 알겠습니다. 배우입니다. 녹화에 타는 걸로. 예, 그러면은 말할 기회를 줘야만. 예. 이상형 월드컵 우리가 준비는 안 했는데요. 네. 만약에 심상정, 문재인 둘 중 한 분을 선택하신다면 어떤 측면입니까? 더 좋은 분. 인간성?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요. 묻지 말고 사세요 그냥. 사드를 반대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 문재인을 좋아합니다. 마지막 질문 저는 드릴게요. 인간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3번쯤 봤고요. 네. 심상정 후보는 한두 번 봤는데 네. 뭐 두 분 다 행사를 했지만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아하. 대통령 전에 그냥 자연인으로 좋아합니다. 네, 어떤 점이 좋으세요? 뭐 소탈하시고 또 뭐 적당히 언울하시고 또 사기를침 좀 당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혁신과 통합할 때 정계 입문할 때 네. 문성근, 문재인, 한명숙 3분이 대구에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엽기적인 사회를 봤죠. 그 이제 행사를 하다가 정치 준비된 후보인데 어떻게 부산 동구청장 선거 후보 그 지지까지 해서 떨어졌느냐. 어떻게 구청장도 떨어지면서 무슨 대권 후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비난을 했죠. 하면서 뭐가 준비됐냐. 네. 내놔라. 계속 협회를 부렸더니 네. 가슴 속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이상의 몽블랑 만년필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모 평론가 아들이 받았는데 네. 떨어졌잖아요. 12년에. 네. 4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걔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됐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 중3인데 걔가 계속 가보로 갖고 있었는데 제대로 이제 아다리가 된 거죠. 웬만한 우표나 시계 갖고 있는 자들은 그게 아니죠. 몇천만 원짜리 되겠다. 그렇죠. 그때 제가 그걸 해드렸고 했는데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모습. 그때 이제 사실은 말만 영화인이지 문성은 선배하고 정식 조우한 건 처음이었고 문성은 선배는 제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지도부 선거 나가서 2위를 하잖아요. 대한문에서 나가서 한다면서 대구에 그 친구를 좀 불러달라. 네. 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했는데 그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엔딩 하셔가지고 갑자기 준비 다 했더니만 나보고 조용히 15분 만에 질사. 그래서 뭐 김정일 아니 문성근 그 민주당 지도부 선거 경선 나갈 때 자기 출정식을 대한문에서 하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문에 굉장히 15분 만에 짧게 끝낸. 그래서 그 이후로 문성근 대표가 뭐 행사만 있으면 무조건 남배우를 사회시켜요. 그렇구나. 옛날에 왜 윤도현 씨가 김재동 사회보고 뻑 가가지고 맨날 부르는 것처럼. 네, 반하셨구나.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윤도현 씨에 비해서 문성근 씨는 힘이 전혀 없었다. 그다음에 말만 국민 배우였고 또 지금까지 개런티 한 번도 받은 적 없고요. 제가 제일 라인을 잘 타야지. 몰랐지. 줄을 잡아가지고 수다면 훨씬 나 20억인데. 그래갖고 도와드리고 싶어. 근데 이제 그래서 막걸리 2병 이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막걸리 2병.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고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팟캐스트계 김기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거는 이제 장명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 작가가 만든 거잖아. 아, 너무 오래 해먹었어 팟캐스트계에서. 그래서 내려와야지. 후배들도 좀 키우고 양성해야지.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래. 아니 뭐 먹은 게 없잖아. 사실을 알잖아. 그 2012년에 죽기 살기로 아니 문재인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계 입문할 때부터 내가 사회를 보고 다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친문들이 날 욕을 한다? 와 도겠네. 그러고 정의당이라고 욕을 해. 그랬더니만 정권 바뀌기 5분 전에 나타나가지고 친문이라고 떠드는 새끼들 동네에 많거든요. 그래 박지훈은 솔직히 5분 전에 넘어왔다고 자수했고. 저는 20분 정도 왔어요. 20분 됐구나. 네. 그냥 귀순했다고 인정했거든요. 난 저런 사람은 보서라도 우리가 안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실컷 놀다가 있잖아요. 5분 전에 나타나고 원리주의 친문하는 누굽니까?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팟캐스트 김기춘 제가 만들어낸 별명 마음에 들어요? 팟기춘? 팟기춘. 일단 오래 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제가 원래 처음에는 팟캐스트계 송해를 표방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팟기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파워 있게 한 뭐 30년. 파워 있게 30년. 네, 송해 선생님은 조금 길게 50년 뭐 예. 이렇게. 자, 우리 저 PD가 식자층을 위한 하이 퀄리티 시사 토크 고정 코너 하자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그 뭐 YT는 이딴 식으로 합니까? 지금 이런데 정해요 이렇게. 저희가 정해요. 바로 정해요. 아 그래요? 고정으로. 아 이분들이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니 YTN 지금 고위층에서 예. 우리가 지금 떠날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아 왜 떠나려고 했어요? 출연료 때문입니까? 아니 그냥 우리가 심심하면 나 안 할래 이러거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올려드렸어요. 아니 그 버릇이에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얼쑤 웃겠어요. 아니 지난주에 제가 계약서에서 바로 가져왔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러고 뭐 수다면 있으니까 네. 4명 20억인데 회단은 20억인데. 근데 그 20억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김용민 우리 컨셉으로 대통령- 밀어붙이려고. 아 정말요? 아니 수치상으로 맞아요. 그리고 김용민 씨가 얘기했기 네. 때문에 근거는 있어요. 뭐 제가 이제 수다맨들에서 당한 그 수모 정치평론계 선배를 몰라보고 박지훈 솔직히 아침 점심 저녁 나가 뭐 되지도 않은 소리 계속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얘기 들으면 저녁 되면 박사돼요. 그 사건 다 알아요. 그 아줌마 왜 간통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최욱 씨가 이렇게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댁으로 꼭 이대 앞에서 내려놓고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저 집이 이대라고? 나는 양화대교를 건너고 싶다고 했는데 꼭 이대 앞에 세워주고. 심지어 우리 홍 기자님도 그 YTN 좀 데려다 주세요 하니까 못 간대. 그래서 나는 놀랐지. YTN 이대 쪽으로 옮겼냐고. 그러니까 상암동이더라고. 놀랐습니다.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근데 뭐 그죠? 그냥 하라면 해요. 뭐 알아야 하지. 제목을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의합시다. 하이 퀄리티 예. 시사 토크. 왜 뭐 불러주신다면 6년 만에 그래도 기념, 한 6년 폐지 만에 기념. 이제 그 방송계에서도 B급 내지 블랙리스트계의 팟캐스트 쪽에서도 계속 B급으로 몰려있던 제가 네. 그래도 뭐 상암동에 오시라면 뭐 제가 뭐 그래요. 자리 줄 거 아닙니까? 자비 당연히 주죠. 주죠 당연히. 방송국입니다 여기. 아니 뭐 문성관한테도 못 받았지 뭐 못 받은 거 못 믿으셔요 이제 못 믿으셔요. 아니 당연히 주고 하여튼 뭐 재밌네요. 예, 우리 시사 안드로메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너무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수다맨에서 가서 개판 치고 여기서 잘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돈은 여기서 벌고 아니 수담에서 돈 벌고 아니, 근데 수담은 충성을 많이 충성은 하고. 여기서 하고 수다맨에서는 개판 치고 돈 여기가 더 벌고. 편하시죠 배우님? MBN은 예전에 그 충무로 지하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여기 지상 높고 좋네요. 하고 일단 여기서 말 끊는 사람이 없잖아. 너무 고맙지. 너무 고맙지. 채우기 데리고 올까? 최욱 씨는 다른 프로에 불러면 그 수다맨 2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수다맨 걸 되는 거지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남배우와 함께 적폐 리스트에 네.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고요. 이 정부의 이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으로 하자면 문화에 정책이 붙는다는 게 넌센스거든요. 문화는 죄송합니다. 실개천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죠. 제가 무식해서. 예. 근데 흐르다가 그게 어느 정도 모여서 대중성을 얻게 돼서 상당히 대중적인 작품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실개천이 없다면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결국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와 이런 것들인데 그런 면에서 굳이 정책이 있다라면 네. 잘 흐를 수 있게 좀 지지 지원하는 네. 그런 역할만 한다면 문화는 스스로 꽃을 피우지 않을까. 오늘 뭐 저처럼 여러분들이 방해를 하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정책이 얼마나 아닌가. 방해를 했으면은. 그리고 지금 다른 게 수다맨이랑 똑같은데 이 자리에 체육 대신 홍상행이 다른 거야. 우리 4명 하잖아요 맨날 수다맨. 아니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남배우님은 보내드리고 저희 내일 예고하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오고 또 남배우 나오고 이렇게 지난주에 얻어먹었던 욕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난리 났네요. 이 조심스럽게 8위 예상합니다. 난리 났네요. 그래 하여튼 여기서 우리 방송 마치고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홍 기자의 은밀한 뉴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일 많이 기대해 주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꿈꿔. 시사 안드로메다.